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토론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재질문과 재답변까지 드리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또 재질문, 재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매번 1분이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공평한 순서니까 한 번만 돌아가 보시면 잘 아실 테고 지난번 하셨으니까 아마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먼저 박근혜 후보한테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적인 의제로 그렇게 삼은 것이 참여정부 때였거든요. 참여정부는 그 대책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주범시키고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공동발의에 참여를 하셔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지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반대 때문에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에 와서야 그것이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복귀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기를 키우고 하는데 어떤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어떤 꼭 법안이 이렇다 하는 거가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의지를 보인다는 뜻에서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노인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높거든요. 거의 한 3배가 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소득을 보장해드리고 또 건강을 보호해드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느냐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공약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과기부가 없어지니까 우리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떨어지듯이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면 그만큼 대책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이고요. 방금 노인 빈곤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숙노령연금을 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3배를 높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우리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기숙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천명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 시간이 끝났고요. 박근혜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답을 해야 되겠죠. 그 컨트롤 타워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한 2배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그것을 국민연금 체제에 아주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더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 연금으로 해서 어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더 보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완벽한 그런 노인 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거고 꼭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뭐 좀 주장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일단 답변이 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박근혜 후보님이 문재인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예. 답변 시간은 1분도 아닙니다. 문 후보님께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연간 한 7조 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2009년도에 일본의 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작년 7월에 일본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은 사과를 하고 약속했던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은 공약을 폐지시켰습니다. 재정 형편이 가능하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포기를 했고 또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놓으신 공약이 현실 여건과 또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책 공약집을 발간을 했거든요. 저의 모든 정책 공약을 최종 등위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종 공약이니까 그 공약집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은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아동수당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무상보육이 우선이죠.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의 정책 공약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무상보육조차도 정착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5세까지의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금은 공약이 일치를 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또 작년만 해도 무상보육 자체를 이명박 정부가 계속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상보육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양육수당이 다 이렇게 통일되고 나면 그 뒤에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 아동수당이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예산은 막대하게 드는데 별로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약집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 그 매니페스토 제출 자료에는 있었고 또 여러 번 2017년까지 도입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폐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요?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무상보육이 정착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된 거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재원 소요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잠시만요. 박 그다음에 후보님 질문.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님 국공립 그 보육시설을 시설 수 대비해서 20%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 후보님이 몸담았던 그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을 했지만 오히려 임기 말에는 5.7%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5.2%인데 5년 내에 20%까지 확대하려면 최소한 6천 개를 지어야 되고 비용도 6조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질문 다 나오셨죠? 예. 네. 이게 어떻게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실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참여정부 때는 우리 그 박근혜 후보님도 그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셨다니까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국가가 이 보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 정부였습니다. 참여정부 이전보다 무려 9배나 이제 국가 보육비 예산을 늘렸지요. 그러나 그때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우선을 했고 그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러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려면 민간 보육시설, 민간 어린이집 경영자들과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그때 그 합의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 늘린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방안은 첫째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또 민간 어린이집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필요한 재원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연간 39조 필요한 그 재원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으로부터 질문과 답변, 또 재질문, 재답변 또 서로 바꿔서 또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한 분당 3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발언해 주실까요? 이 재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고령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노인들을 질병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제 의료복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4대 중증질환 정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 재정 소요를 연간 1조 5천억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 5천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환자까지 다 부담한 의료를 합치면 3조 6천억이 되거든요. 어떻게 1조 5천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다면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는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더 늘려갈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4대 중증에서부터 먼저 하겠다. 지금 민주당 경우는 무상 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책임을 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 그런 질환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없는 것은 1조 5천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 다 챙길 수 있냐는 겁니다. 이 4대 중증질환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너무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MRI 검사라든지 이런 선택 진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혹시 6인 병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6인 병실만 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 6인 병실 보시면 환자 6명에 간병인 6명 그냥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국세통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4인 병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 보험급여화를 해야만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자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병비 보험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다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만한 계산이 나오는 거지. 지난번에는 이 비보험급여를 급여 재산 전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비급여를 갖다가 그렇게 비급여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면 그런 간병비, 그다음에 선택 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데도 1조 5천억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충분한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 치료비만 본인 부담비가 1조 5천억